이 책을 읽을 땐 헬멧과 무릎 보호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깨달음을 선사하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또다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계속 사면 부자 된다. 참으로 속편하고 간단한 말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음이 가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 간단한 방법으로 부자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20년간 삼성전자 주식만 산 택시 기사님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지금은 48만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고 그 돈으로 자식 둘을 유학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매체의 기사에서는 10년 전에 미국 S&P 500을 사서 묵혔다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산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평균 25%의 높은 수익률로 큰 부를 일구신 숙향 투자자님도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를 예상 밖의 하락에서 추가 매수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백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매월 100만원씩 S&P 500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원금 2억 4천만원은 20년 후에 약 10억 원으로 정확하게는 9억 8,8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 중에 딱 4번만 손해를 보고 나머지 해는 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말이죠. 책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때 여러분들은 이 책의 제17장을 찾아 읽어주길 바란다. 이 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책값의 몇 배는 얻어갈 것이다. 저 역시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책을 끝까지 보고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 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읽어라. 그냥 읽어라. 이 책은 이론과 실천의 완벽한 조합 그 자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3개의 단어 Just keep buying. 그냥 계속 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흙수저. 어린 시절 나는 부유하지 않았다. 부유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다. 빕스나 아웃백이 최고의 레스토랑인 줄만 알고 살았다. 2. 부자가 되고 싶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재정적 불확실성과 압박으로 가득했다. 투자를 배우긴 했지만 내 재정적 고민을 해결해 줄 만큼 충분치 않았다. 나는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갈팡질팡했다. 3.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돈과 투자와 관련된 모든 글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금융의 역사에 관한 유명하지 않은 책들조차 샅샅이 뒤지며 읽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4. 300만 구독자를 있게 한 세 단어. 케이시 네이스텟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300만 구독자를 있게 한 세 단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네이스텟의 동료가 한 충고를 그대로 따랐더니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 명으로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충고는 바로 Just keep uploading. 그냥 계속 올려라였다. 나는 그 세 단어의 충고를 투자와 부의 축적이라는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5. 깨달음. 사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기 전 몇 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할 때 주식을 언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다만 주식을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는 게 중요했다. 이 책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6.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 기업 분석, 저평가 등은 전혀 중요치 않았다. 강세장, 약세장 여부도 중요치 않았다. 오직 계속 사는 것만이 중요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따르기만 한다면 지금의 재정 상태를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계속 사기만 하는 단순한 방법이 과연 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7. 시장의 본질.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명제는 참이다. 만약 위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파괴적이어도 주식시장은 우상향했다. 8. 투자의 본질. 2번의 세계대전, 대공황,
10번 내외의 경기 침체, 금융 패닉, 팬데믹 등도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막을 수 없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플러스 추세를 보였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본질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한 빨리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우상향한다면 지금이 가장 싸다. 갈수록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 가정한다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편이 매년 1만 달러씩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다. 오래된 속담이 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았을 때는 어제였다. 다음으로 좋을 때는 오늘이다. 자, 여러분들, 우상향 한다면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강력한 심리적 오류, 편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모순이 발생하고 그 모순으로부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0. 찜찜함. 과연 이 결정이 올바른 생각인가 찜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게 좋다. 이제부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11. 더 낮은 가격을 기다리지 마라. 나는 12,000달러를 첫 달에 모두 투자하는 것과 12개월에 걸쳐 1,000달러를 나눠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봤다. 두 방식 모두 S&P 500 주식에 투자했다. 결과는 시기를 막론하고 첫 달에 모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았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왜 첫 달에 모든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 자료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잊어버리는, 우리가 간과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우상향하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더 가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상향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라면 지금의 가격이 가장 싸다라는 겁니다. 자, S&P 500의 그래프를 봐도 우상향하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건 이런 변동성 때문이에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저희가 이때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손실만 쌓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정말 첫 달에 투자해놓고 잊어버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이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죠. 12.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난해진다. 당장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조금씩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나의 대답은 명확하다. 거의 언제나 지금 당장 전부를 투자하는 게 옳다. 어떤 가치평가 체계를 이용하든 어떤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든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투자 적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가난해진다. 13. 분할 매수가 효율적일 땐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적으로 힘들 때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경우라면 분할 매수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는 투자를 하고픈 열의가 거의 사라져버릴 것이다. 감정과 맞서 싸우기란 힘든 일이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상향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리면 따라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게 도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로 이것도 결국 우상향하는 거와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상승하는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보다 길다. 따라서 기회라면서 기다리는 그 폭락은 짧고 강력하게 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감정적으로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꺼리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상승이 길고 하강이 짧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미있게 낮은 주가를 형성한
그때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상당히 기간도 길고 뭔가 변동폭도 되게 큰 것 같았지만 시기열을 완전히 길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V자 반등이거든요. V자 반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가의 하락과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공포에 질려서 매수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급등할 때는 저점을 놓쳤다는 후회 때문에 또 이렇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는 것이고 우상향하는 게 여러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투자하고 나서 돈이 생기는 족족 계속 사는 것이 결국에는 투자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들어보시면 이 저자의 생각이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14. 정액 적립식 매수 vs 저점 몰빵식 매수. 만약 주식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10만원씩 4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과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되 저점일 때만 매수하는 것, 둘 중 어느 전략이 수익이 좋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점일 때만 매수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 전략을 실전에 적용해보면 1920년에서 1980년의 어느 시기이든 40년간의 투자 수익을 비교해보면 정액 적립식 매수가 저점 몰빵식 매수보다 70% 더 수익이 좋았다. 언제 시장이 바닥을 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15. 모든 걸 알고 있는 신이라도 정액 적립식 매수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저점 몰빵식 매수는 심각한 하락장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호의 기회인 폭락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주식시장이 붕괴에 가까운 폭락을 보인 것은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단 3번뿐이다. 아주 드문 일이다. 다시 말해 저점 몰빵식 매수가 정액 적립식 매수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 감정적으로도 저점 몰빵식은 힘들 수 있겠죠? 게다가 저점 몰빵식 매수가 정액 적립식 매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저점을 겨우 2달만 놓쳐도 정액 적립식 매수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30%에서 3%로 줄어든다. 16. 배수의 진. 시장에 공짜는 없다. 자, 여러분들 이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미스 씨는 난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항공택배 회사의 자금난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상태였고 자금줄이었던 기업에서는 추가 펀딩을 거부했다. 어느 날 금요일, 스미스 씨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제트기 원료비 24,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은행 잔고는 달랑 5,000달러가 전부였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거스로 가서 남은 5,000달러로 블랙잭을 시작했다. 17. 무슨 상관이죠? 월요일 아침 회사의 경영 책임자였던 프록은 회사 계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스미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스미스는 순순히 털어놓았다. 추가 펀딩 협상은 결렬되고 월요일에 돈은 필요해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거스로 가서 27,000달러를 벌어왔죠. 그렇다. 스미스는 회사에 남은 돈 5,000달러로 블랙잭을 해서 크게 이긴 것이었다. 경영 담당 프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회사의 마지막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스미스는 대답했다.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연료비가 없으면 망하는 건데. 18.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스미스 이야기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때로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는 많다. 하지만 수십 년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다. 반대로 투자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 이야기는 많다. 하지만 수십 년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안전만 추구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자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 주기적인 하락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19. 매수 후 보유 전략 vs 손실 회피 전략. 자, 여러분들 이쯤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손실 회피 전략이 맞을 것 같지만 실전에 적용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이 더 수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근거가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근거와 데이터는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시장이 우상향 한다는 대전제가 맞다고 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손실 회피 전략보다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 투자 수익은 고통의 산물이다.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이 내야 할 입장료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짜로 투자자들을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어떤 길에도 굴곡이 있듯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힘든 일도 겪어야 하기 마련이다. 21. 형편없는 결과를 피하려면 감수하라.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한 세기에 두세 번 정도는 시장이 50% 이상 하락하게 된다. 이럴 때 평정심을 잃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형편없는 결과를 손에 쥐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위대한 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먼거 역시 시장 변동성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22.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해야 하는 이유. 만약 30% 이상 하락장에서 계속 추가 매수했을 때의 수익률은 어떨까? 데이터에 따르면 연평균 수익률 5에서 10%를 기록할 확률이 40% 이상이다. 만약 50% 이상 하락장에서 계속 추가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어떨까? 연평균 수익률 25% 이상을 기록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따라서 만약 시장이 50% 이상 하락했다면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23. 아끼다 망한다. 금융 관련 매체들은 여전히 하루 커피값 5달러를 아끼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물론 절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낀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음의 연구 결과에서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4. 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까?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연구자들은 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까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동기부여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큰 규모의 일회성 자산 증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저임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 그들은 고소득 노동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을 받거나 자본을 얻을 기회가 없다. 큰 규모의 일회성 자산이 더 생산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25. 절약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은 거짓이다. 절약으론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은 가난한 자들이 계속 저소득 노동에 종사하도록 만든다.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이다. 26. 지출을 무시해도 좋다는 건 아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피까지 끊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축을 더 많이 하길 원한다면 스트레스가 없을 정도로 절약하고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소득을 불리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27.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1.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명이 길지 않았을 때는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50년에 걸친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는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크게 증가시킬 몇 안 되는 수단이다. 은퇴자금은 생존의 문제이다. 2.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자산 가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을 2%로 가정할 때 30년이 지난 후 여러분들의 보유 자산 가치는 절반까지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율이 5%라면 14년 만에 자산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한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필수적이다. 3. 인적 자본을 금융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인 능력, 지식, 시간 등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제한적인 것이 바로 시간이다. 투자만이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당신의 자산을 불려줄 유일한 수단이다. 당신이 일을 하지 않거나 은퇴를 했어도 말이다.
28. 개별 주식에 투자해선 안 되는 이유. 개별 주식 투자의 세계는 혼란으로 가득하다. 좋은 기회를 놓칠까 전전긍긍하고 의기양양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한다. 이런 변화무쌍한 감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잘못된 종목 선택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자존감까지 낮아진다. 29. 개별 주식 투자에 반대하는 이유.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훌륭한 수익을 올리는 개별 주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애리조나 대학의 재무학 교수인 핸드릭 베선바인더는 주식이 국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일까? 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1926년 이후 상장 기업 중 최고 성과를 거둔 상위 4%의 기업들 덕분에 미국 주식시장이 순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이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겨우 4%에 해당한 주식이 올려준 수익 덕분이었다. 사실은 단지 5개 기업이 전체 부의 10%를 창출했다. 그 5개 기업은 엑손모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IBM이었다. 여러분은 4%의 주식 중 하나를 고르고 96%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더구나 상위 4%의 산업계의 거인들도 언젠가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사실 기업 형태를 막론하고 상장 기업 절반이 10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한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30. 인덱스의 이점은 여러모로 강력하다. 인덱스의 수익은 아무리 뛰어난 전문 투자자라도 이기기 힘들다. 더구나 여러분들이 수익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상위 4%의 수익을 올린 주식이라고 해도 영원하리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많은 주식을 소유하는 편이 개별 주식을 고르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31. 부자인데도 부자가 아닌 사람. 2002년 크리스마스, 잭 휘테커 씨는 역사상 가장 큰 복권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3억 1,400만 달러였다. 하나로 약 4,300억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잭의 손녀는 사망했고 잭과 아내의 사이는 나빠졌다. 잭은 고액 도박, 매춘, 음주운전으로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잭 휘테커는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이미 부자였다는 것이다. 잭은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이미 1,700만 달러, 하나로 약 238억이 넘는 순자산을 가진 부자였다. 그는 성공적인 회사 경영자였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훌륭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매우 선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돈의 위력에 굴복한다면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돈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을 뿐이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부자였다고 생각을 했다면 복권은 사지 않았을 것이다. 32.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이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파산하는 대가로 20살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워렌 버핏의 부와 명성, 지위를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언제든 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의 전 재산을 받는 조건으로 87세가 된다고 한다면 거래에 응하겠는가? 나라면 거래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33. 방향이 중요하다. 나는 23살이 되던 해 30까지 50만 달러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 11월 31살이 되었을 때 내 순자산은 50만 달러에 한참 모자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좀 더 일찍 내 경력에 관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내가 최적화하지 못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같은 거대 IT 기업에 취직하여 스톡 옵션을 받는 동안 나는 6년간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다. 월급은 후했지만 주식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뒤늦게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다. 친구들은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 친구들이 운이 좋다고 치부해버리고 싶지만 그게 변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는 IT 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34. 가장 큰 실수.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시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돈이야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마치며 이 책을 다시 리뷰하면서 읽어보았지만 역시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을 데이터로 설명해주니 이해가 쉬웠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을 때보다 아 맞아 라고 생각했던 빈도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부분을 읽는데도 말이죠.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대전제를 안고 투자를 함에도 그 대전제를 잊어버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모순 속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투자자라면 이런 기본 전략은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것, 워렌 버핏은 유언으로 결국 S&P 500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땐 정말 투자의 끝은 결국 인덱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한 권 정도는 분양받아서 두고두고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